새봄 3월에는 여러분의 웃음이 활짝 피기를 라디오 서울이 응원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모든 납세자들에게 $400의 가스 리베이트를 제공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주 의회에 상정됐습니다. 리베이트에 필요한 $90억 주정부의 늘어난 세수에서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이 허브에 쓴 전 시의원의 10지구 시의원 직무대행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의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내일부터 10지구 시의원 대행직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UCLA가 올 가을 학기부터 신입생들에게 4년간 기숙사에 거주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기숙사 거주 옵션은 편입생들에게도 제공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LA 시간 내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함께 두 나라 간 경쟁 관리 등에 대해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군이 개전 3주도 안 돼서 7,000명 이상의 전사자를 낸 것으로 미 정보당국이 추산했습니다. 러시아 장군도 최소 3명 이상 전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텍사스주에서 지난 15일 발생한 승합차와 픽업 트럭 충돌 사고에 대한 교통안전위원회 조사 결과 이번 사고로 사망한 13살 소년이 픽업 트럭을 운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위원 24명의 명단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인수위는 오늘 현판식과 함께 출범해서 50여일간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릴 예정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새 집무실 후보지가 광화문 외교부 청사와 용산 국방부 청사 두 곳으로 압축됐습니다. 현장 점검을 해서 이른 시일 안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이 무산된 것을 두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회동 불발의 핵심 이유로 알려진 인사권 문제를 두고 장외 공방이 거셉니다.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4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주보다 1만 5천 건 줄면서 2주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어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의 결과를 소회하며 상승했습니다. LA 지역 오늘 밤 구름 다소 끼겠고 바람이 5마일에서 10마일 정도로 불겠습니다. 밤 최저 52도가량 되겠고 내일은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78도가량 되겠습니다.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3월 17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LA 시간으로 내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로 우크라이나 사태와 두 나라 간의 경쟁관리 등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중국이 러시아에 군사장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은 YTN이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전화통화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나라 간 경쟁 관리는 물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다른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정상 간 접촉은 지난해 11월 화상 정상회담에 이어 4개월 만으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첫 소통입니다. And this call also comes as Jake Sullivan's meeting earlier this week, as we have made clear our deep concerns about China's alignment with Russia and the potential implications and consequences of that.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직접 중재 역할을 주문하고 러시아를 지원하지 말라는 경고도 보낼 것으로 관측됩니다. 여기에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으로서는 중국이 북한의 도발을 자제시키고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중국이 러시아에 군사 장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침공을 지원하는 어떤 조치도 중국이 책임질 것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President Biden will be speaking to President Xi tomorrow and will make clear that China will bear responsibility for any actions it takes to support Russia's aggression, and we will not hesitate to impose costs. 블링컨 장관은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침공을 전쟁 범죄라고 한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병원과 학교 등 민간 시설을 의도적으로 공격해 아이들 등 민간인들이 숨졌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러시아는 민간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연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푸틴 대통령을 전범이라고 처음 규정한 데 이어 오늘은 살인 독재자, 폭력배라고 공개적으로 칭하며 발언 수위를 높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를 맞아 연방의회에서 열린 기념 오찬 연설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부도덕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살인 독재자, 완전한 폭력배에 맞서 대동단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은 그의 침공에 대해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우리는 역사의 변곡점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전쟁은 정말 수세대에 한 번 일어나는 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난 우리가 독재와 민주주의 그리고 민주주의가 지속될 수 있는지 여부 사이에서 진짜 싸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하원이 오늘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해 무역 관계에서 최애국 대우 지위를 박탈하는 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하원은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침공을 도운 벨라루스에 대해 최애국 지위를 박탈하는 법안을 표결에 붙여서 찬성 424대 반대 8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가결된 뒤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 법률로 확정이 돼서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미국과의 무역 관계에서 최애국 대우를 상실하게 됩니다. 하원의 법안 의결은 어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의회를 상대로 행한 화상 연설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화를 요구한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1일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 일환으로 러시아의 최애국 대우 박탈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한 러시아 부호 세력의 은닉 재산을 압류하려는 미국 등 서방의 준비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연방재무부는 제닛 옐런 재무장관과 메리 갈랜드 법무장관이 어제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영국 등 주요 7개국과 호주 EU 집행위원회 측 인사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이들 국가 정상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지난달 26일 러시아의 지도층과 대리인, 신흥재벌 등 이른바 레포를 겨냥한 다국적 태스크포스를 꾸리겠다고 발표한 이후 실제 발족을 논의하기 위한 후속 조처입니다. 이 태스크포스는 레포를 대상으로 제재와 자산 동결, 자산 압류, 형사처벌 등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할 계획입니다. 재무부가 50명의 우선순위 대상자 중 이름을 공개한 28명을 보면 푸틴 대통령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철강왕 알리셰르 오스마노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7개국 G7 외무장관들은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무기 사용을 포함한 전쟁 범죄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G7 외무장관들은 안나레이 베어복 독일 외교장관 주재로 영상회의를 한 뒤에 공동 성명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G7 외무장관들은 러시아는 국제사법재판소의 명령에 따라 우크라이나와 국민, 병원과 학교 등 민간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고 병력을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부끄러운 전쟁으로 수백만 명이 집을 두고 피난길에 오르도록 강요당했다면서 기반시설과 병원, 극장, 그리고 학교에 대한 파괴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군에 포위된 우크라이나의 도시들에서 어제도 민간인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애국자와 배신자를 구분해야 나라가 강해지며 이번 전투는 어린이들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에선 어제 저녁에도 연기가 솟아올랐습니다. 북부 체르니히우에선 12살 소녀와 3살 쌍둥이를 포함한 일가족 5명이 숨졌습니다. 마리우폴을 탈출하는 차량 행렬도 포착됐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폭격된 마리우폴 극장의 잔해가 제거되면서 생존자들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Yesterday, unfortunately, we saw again the continued Russian atrocities committed in Ukraine. 러시아는 극장 폭격을 부인했습니다. Конечно, это ложь. Российские вооруженные силы не бомбят города, и об этом всем хорошо известно.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유럽의회 의원들에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범으로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사회가 애국자와 배신자를 구분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Такое естественное и необходимое самоочищение общества
только укрепит нашу страну. 러시아 어린이들의 미래를 위한 전투라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유엔 산하 국제 이주기구는 지난 15일 우크라이나 난민이 300만 명을 넘어섰고 이 중 약 140만 명이 어린이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우크라이나 북동부 히루키우 외곽의 메레파 마을에서 러시아군 포격으로 최소 21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검찰은 SNS를 통해서 러시아군이 메라파 마을의 학교와 문화센터를 포격했고 부상자 가운데 10명이 위중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인 히루키우는 개전 직후부터 러시아군의 집중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국방장관이 미국 당국이 우크라이나 영공에 대한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할 기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슬로바키아를 방문 중인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비행금지 구역 설정은 러시아와의 충돌을 의미하고 미국은 그러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비행금지 구역의 설정은 사실상 전투 중이라는 뜻이자 러시아와 싸우고 있다는 의미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밝혔듯이 미군은 우크라이나에서 싸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그렇기는 해도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그들의 영토를 방어하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대응군을 가동할 경우 미군 유럽에 더 많은 병력을 배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스푸트니크 통신이 전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또 나토 회원국인 슬로바키아가 대공미사일 방어 시스템 S-300을 우크라이나에 이전할 경우 미 국방부가 이를 대체할 체계를 제공할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폭격으로 미국인 한 명이 또 숨졌다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미 시민 한 명이 숨졌다는 것을 확인해 드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더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북부 체르니우 경찰은 현지 시각 17일 오전 러시아의 포격으로 인한 민간인 희생자 가운데 미국인 한 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CNN은 미국인 사망자는 1954년생인 미네소타주 출신 제임스 위트니 힐이라고 우크라이나 내무부 장관 보좌관이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이 3주도 안 돼서 7,000명 이상의 전사자를 낸 것으로 미 정보당국이 추산했다고 뉴욕타임즈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리들 열람하는 1일 정보보고에 담긴 이 숫자는 보수적인 집계라고 뉴욕타임즈가 전했습니다. 미 정보당국은 뉴스 보도, 우크라이나 측 발표인 13만 5천 명, 러시아 측 발표 498명, 위성사진, 영상 등을 분석해서 이 같은 추정치를 내놨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단일 부대의 사상률이 10%에 이르면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로 판단하는데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은 이러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한 병력이 총 15만 명 이상이고 이 중 14,000에서 2만 1,000명이 다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입니다. 일반 사병뿐 아니라 러시아 장군도 최소 3명 이상 전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어제 4번째 러시아 장군이 전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군의 사기는 크게 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달 24일 오전 4시부터 17일 0시까지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민간인 사망자는 어린이 58명을 포함해서 78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민간인 부상자는 어린이 68명을 포함해 125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이들 대부분이 포탄과 다연장 로켓 시스템, 공습 등 넓은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폭발성 무기에 희생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격렬한 교전이 벌어지는 지역의 경우 정보 접수와 확인이 지연되고 있다며 실제 사상자의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미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온오프 PRGL 야마하 폴틴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공동 제공으로 마련해드립니다. 다섯 시 17분 30초 향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교통 상황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405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입니다. 스코볼 센터 드라이브와 멀홀랜드 드라이브 구간부터 10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고 내셔널 블루버드까지 정체현상 이어지고 있습니다. 1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도 피코 구간부터 10마일대로 속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오버랜드 애비뉴 구간 심한 정체 보이고 있고 라브라 애비뉴 구간도 역시 10마일대로밖에는 움직이지 못하면서 센티넬 애비뉴 인근까지 정체 현상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5번 프리 사우스 방면 역시 4가 구간부터 거북이 걸음으로밖에는 움직이지 못하면서 슬라슨 애비뉴까지 정체 현상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돌 사고 발생한 구간들 눈에 띕니다. 405번 프리 사우스 방면 벤츄라 블루버드 구간, 10번 웨스트 방면은 뉴 애비뉴 구간, 그리고 405번 프리 노스 방면 세펄비다 블루버드, 134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 빅토리 블루버드 구간에 각각 조금 전 추돌 사고 일어났습니다. 끝까지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모든 납세자들이 $400의 게스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오늘 주 의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선보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7일 21명의 가주의회 의원들이 가주의 납세자 전원에게 $400의 세금 환급을 제공하는 법안을 선보였습니다. 가스 가격 상승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이지만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거나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는 납세자들도 모두 수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최근 납세자들이 모두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소유나 운전 여부와 관계없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400의 세금 환급분은 15갤론 가스탱크를 매주 채워야 하는 운전자들이 갤론당 부과되는 51.1센트의 가솔린 텍스를 1년간 커버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가스 리베이트에 필요한 예산 $90억 주정부의 늘어난 세수에서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가스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운데 늘어난 가스 비용에 대한 운전자들의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민주당 출신 가주의회 의원들이 관련 법안 상정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주의회 의원들은 상정안을 개빈 뉴섬 주지사와 상하원 예산 책임자에게 서신으로 전달한 상태로 곧 주의회 상하양원의 법안으로 올려지게 됩니다. 상하원에서 법안이 승인되면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시행되는데 주지사는 17일 법안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허브 웨슨 전 시의원이 LA 제10지구 시의원 대행을 맡게 됩니다.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메리 스트로벨 판사는 오늘 웨슨 전 의원이 시의원직을 대행하지 못할 어떤 이유도 찾지 못했다며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 연장을 기각했습니다. 허브 웨슨 전 의원은 지난달 22일 시의회로부터 10지구 시의원 대행으로 임명됐지만 지난달 24일 한 시민단체가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내일부터는 시의원 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에드워드 빌리지에 있는 한 사업체에서 화학물질 누출 신고가 접수돼서 인근 도로와 사업체들이 폐쇄됐습니다. LA시 소방국은 오늘 아침 8시 40분쯤 4,500블락 웨스트 일렉트로닉스 플레이스에 있는 사업체에서 화학물질 누출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즉시 화학물질 대응팀이 출동했고 해당 업체가 입주한 건물은 예방 차원에서 봉쇄 조치됐습니다. 소방국은 출동 당시 해당 업체엔 직원이 없었으며
이번 화학물질 누출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LA 경찰국이 음주와 약물 운전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한층 강화합니다. 경찰국은 고속도로 순찰대로부터 97만 달러의 그랜트를 받았다며 이 기금을 활용해 오는 6월 30일까지 DUI 관련 단속과 수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기금을 DUI 조사 분야 경찰관 훈련과 DUI 기소를 위한 검사 훈련, 합법 라이센스 마리화나 판매점을 통한 DUI 연관 교통안전 메시지 홍보, 그리고 교도소에 마약 인식 전문가를 배치하는 데도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LA 경찰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A 전역의 DUI 체포 건수는 월 평균 약 450건이었습니다. 에런 폰스 올림픽 경찰서장이 한인타운을 직접 순찰하며 치안 강화 방안을 밝혔습니다. 폰스 서장은 올림픽 경찰서 후원회 그리고 한인 상공회의소 등 한인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어제 타운 육가 쇼핑몰들을 직접 방문한 자리에서 요즘 한인타운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주변을 잘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소한 말다툼에서 시작된 폭행, 스마트폰 도난 사건들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경찰서 내 인력이 충분히 배치됐고 순찰 인력 증원을 통해서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UCLA 측이 오늘 가을 학기부터 신입생과 편입생들에게 4년간 기숙사에서 거주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UCLA가 UC 계열 대학들 중 최초로 올 가을 학기부터 학생들에게 4년간 기숙사 입주를 보장하는 옵션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방침으로 인해 올 가을 학기에 입학하는 UCLA 신입생들의 경우 4년간, 그리고 편입생들의 경우 2년간 학교 기숙사에서 지낼 수 있게 됩니다. 기존 UCLA는 신입생들에게는 3년간의 기숙사 생활을 보장하고 편입생들의 경우 1년의 기숙사 생활을 보장해 왔었습니다. 대학 측은 캠퍼스에 기숙사 건물을 증축하는 중이라 재학생들에게 4년간 기숙사 입주를 보장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 가을 학기에 17층 규모의 게일리 하이츠라는 기숙사를 오픈할 예정으로 3,125명의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가을 학기에 센테니얼 올림픽 레지던트 홀이라는 이름의 기숙사를 오픈해 1,800명의 학생들이 추가적으로 기숙사에 머물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가주 전역에서 주거 유닛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대학생들이 캠퍼스 주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 유닛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왔습니다. 짐 블락 UCLA 총장은 특히 LA의 주택 가격이 비싼 것이 이번 결정의 배경이었다며 모든 재학생들에게 4년간의 기숙사 거주 옵션을 제공하기를 오랫동안 바랬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UCLA 기숙사에는 14,500명의 학생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6,000명의 대학생들이 웨스트우드와 캠퍼스 인근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 학기에는 16,000명 이상의 UC와 칼스테이트 학생들이 기숙사 입주 신청 대기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들 중 일부는 기숙사 입주 신청이 거부되면서 모텔방과 자동차 생활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UCLA는 이달로 예정된 합격자 통보에서 시입생들에게 4년간 기숙사가 제공된다는 새로운 방침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김영환 신임 LA 총영사가 내일 LA로 부임합니다. 김 총영사는 당초 지난 10일에 부임 예정이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인해서 부임 일정이 연기돼 내일 LA에 도착을 합니다. 부임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는 토요일인 19일 오전 9시 30분 독립유공자들이 모셔져 있는 로즈데일 묘지를 참배하고 대한인 국민의 대표를 면담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21일에는 LA 한인회와 민주평통 LA 등 주요 한인단체들과 면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2일에는 오렌지 카운티를 방문해서 한국전 기념비에 헌화를 하고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와 오렌지 샌디에고 평통 회장과 면담도 가질 예정입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31명, 사망자는 36명이 보고됐습니다. 확진율은 0.7%입니다. 병원 입원 환자는 495명이며 이 가운데 85명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바바라 페러 카운티 보건국장은 신규 확진자와 병원 입원 환자 모두 감소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은 안심하기에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주 일요일 LA 마라톤이 열릴 만큼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해제됐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내에 모일 경우에는 가급적 마스크를 쓰고 거리에서 마라톤 참가자들을 응원할 경우에도 사람들과 일정 거리를 유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일일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3월 12일 현재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는 3.2명으로 전주와 비교해서 1.7명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자의 확진 사례는 10만 명당 3명으로 집계됐고 1차 접종자의 확진 사례는 이보다는 높은 5.5명이었습니다. 오늘 현재 백신 접종을 완료한 오렌지 카운티 주민은 244만 3천 명으로 전주와 비교해서 약 2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5세에서 11세 사이 어린이의 경우에는 8만 3천 명이 백신 접종을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18만 4천여 명의 어린이들은 아직까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늘 보고된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11명, 사망자는 26명입니다. 병원 입원 환자는 137명이며 이 가운데 27명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제공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목요일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위원 24명의 명단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인수위는 오늘 현판식과 함께 출범을 해서 50여일간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릴 예정입니다. 먼저 YTN이 보도합니다. 10년 만에 출범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모든 진용을 갖췄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마지막으로 경제 2분과와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문화부문 인수위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과 산업정책을 다루게 될 경제 2분과에는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 등 학계 출신 인사가 주로 포진한 가운데 과학기술교육분과는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간사를 맡고 김창경, 남기태 교수 등이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사회복지문화분과에는 원내 노동전문가인 이미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백경란, 안상훈 교수와 김도식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합류했습니다. 이로써 윤 당선인은 지난 10일 당선증을 받은 지 일주일 만에 인수위원 24명의 명단을 확정하며 위원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속전속결로 인수준비를 끝내고 빈틈없이 민생을 챙기겠다는 뜻이라고 당선인 측은 설명했습니다. 새 출발을 알리는 이 시간은 상당히 역대 정부 통틀어서 빠른 속도로 전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생을 보다 꼼꼼하게 살피기 위해서 1분 1초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쓰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은 김한길, 김병준, 박주선 위원장과 공개 오찬을 함께하며 인수위 운영 구상을 논의했습니다. 인수위원회는 오늘 오전 현판식과 함께 본격 출범해 취임까지 남은 50여일간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립니다. 각 정부 부처의 업무 보고와 새 정부 내각 구성 논의 등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이번 인수위원회 인선은 전문성을 살린 통합정부 구상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특성입니다. 하지만 서울대 출신 5060 엘리트 남성들이 중용되면서 상대적으로 여성과 청년이 소외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특정 지역이나 성별에 대한 할당 없이 실력 있는 사람을 모시겠다는 의사 그대로 인수위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자리를 나눠먹기 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그런 식으로 국민 통합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인수위원 24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서울대 학부 출신에 서울 출신이 가장 많고 대부분 5, 60대 남성입니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정책통으로 인정받았던 전문가들이 주로 발탁된 게 눈에 띕니다. 외교안보분과 간사인 김성환 교수는 이명박 정부 시절 외교통상부 2차관을 지냈고 경제 1분과 간사인 최상목 총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기획재정부 1차관을 역임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 당선인은 국민의당 이태기 의원처럼 안철수계 인사와 한국 최초 우주인에 도전했던 고산씨 등 안 위원장이 추천한 인재들을 대거 발탁하면서 공동정부 기조를 반영했습니다.
명단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위주로 해서 인선을 했습니다. 국정 철학을 제대로 잘 만들어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반면 여성위원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미자 의원과 백경란 성균관대 의대 교수, 박순애 서울대 교수, 신용현 전 의원까지 4명에 불과합니다. 청년층 인사의 발탁도 눈에 띄지 않습니다. 비서동 실무진에 투입되긴 했지만 후보 시절 청년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며 치켜세웠던 행보를 생각하면 아쉽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수위의 좀 상징적인 인물이라도 청년들을 좀 더 전진 배치시키지 왜 못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또 예상과 달리 경제 2분과의 부동산 분야 전문가가 인수위원으로 배치되지 않은 점을 두고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 인수위 관계자는 분과 내 관련 전문위원들이 투입되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새 집무실 후보지가 광화문 외교부 청사와 용산 국방부 청사 두 곳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오늘 현장 점검을 해서 이른 시일 안에 결정한다고 합니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국방부 청사를 두고는 이전 비용과 안보 우려 등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KBS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이 어제 오후 논의 끝에 새 집무실 후보지로 서울 광화문 외교부 청사와 용산 국방부 청사 두 곳으로 압축했습니다. 오늘 현장 점검을 벌인 뒤 조만간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검토됐던 정부 서울청사는 보안상 문제로 완전히 배제됐습니다. 물리적으로 이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고 있는 저희의 생각은 늘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국민의 불편은 끼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점검과 논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현 시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꼽히는 건 국방부 청사입니다. 당선인 측은 용산공원이 완성되면 집무실 일대와 연결해 당선인이 공원에서 국민과 바로 만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논란도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비용 문제가 나옵니다. 윤 당선인 측은 가급적 최소한으로 하겠다 했지만 행안부는 500억 원 비용이 든다고 추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무실 이전으로 연쇄 이동해야 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직할부대 등의 이전 비용도 더해야 합니다. 국방부 내에는 4,100여 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청사의 위기관리 시스템 등을 이전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대비태세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안보 위협이 가중되어 대비태세 유지에 집중하고 실시간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데 부대 전 장병이 이사 준비를 하고 있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외교부 청사의 경우는 정부 서울청사와 비슷한 보안과 경호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당선인 측은 취임 때부터 새 청사에서의 집무 시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50여일을 앞둔 촉박한 상황인데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실 실장이던 임태희 당선인 특별고문은 시한을 정해두고 급하게 추진하기보다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이 무산된 것을 두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회동 불발의 핵심 이유로 알려진 인사권 문제를 두고서 장외 공방이 거셉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전례 없는 대통령과 당선인의 회동 연기. 추정되는 핵심 이유는 대통령 인사권 문제였습니다. 공기업과 공공기관장 등 임기 만료가 임박한 자리에 인사권을 두고 신구 권력이 신경전을 벌였다는 분석입니다.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해 6월 지방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 상임위원, 핵심 사정기관인 감사원, 감사위원 등 굵직굵직한 인사가 문 대통령 남은 임기에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인사권은 분명히 대통령이 가진 것이고 이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건 옳지 않다며 거듭 불쾌감을 표출했습니다. 인사권은 분명하게 대통령이 가지고 계신 것이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 서로의 참모들 뭐 이런 분들이 서로 왈가왈부하는 것은 이 자리를 편하게 만드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도 인사를 당선인과 협의하자는 건 무례한 요구고 점령군처럼 행세하는 모습이라며 논란을 가세했습니다. 대단히 무례한
이 요구가 있었고 마치 점령군 행세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결국은 이 불발이 된 것 아닌가. 그러자 국민의힘은 끝까지 자기 사람 챙기기만 혈안이 된 정권 모습이 비정상적이라며 국민 뜻을 거역하는 오만함이라고 역공했습니다. 끝까지 자기 사람 챙기기에만 혈안이 된 정권의 모습 매우 비정상적입니다. 낡은 문재인 정부의 철학에 따라 인물을 임명하겠다는 발상은 국민들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오만한 행동입니다. 장외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당선인 측은 정권 2학기에 갈등이 부각되는 게 도움되지 않는다고 보고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청와대 측과 회동을 위한 실무 협의도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전 조율은 이제는 조율이죠. 조율은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긴밀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소통과 조율 작업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밑 협상이 재개된 속에 첫 회동은 이르면 다음 주 초가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관건은 회동 의제가 어떻게 조율되는지에 달렸다는 전망이 높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민주당이 대선 패배 수습을 위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방향성을 두고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대선 당시의 지도부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게 맞느냐는 당내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 KBS가 보도합니다. 당 쇄신과 지방선거 준비를 과제로 출발한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 그런데 출범 직후부터 윤호중 비대위 체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86그룹 의원 모임이 위원장 사퇴를 요구했고 어제 초재선 의원 간담회에서도 거취 표명 요구가 나왔습니다. 대선 당시 원내대표, 위성정당 사태 당시 사무총장이던 윤호중 위원장이 쇄신을 이끄는 게 적절하냐는 겁니다. 근데 저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당원들과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당을 단합시키는 그런 방법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지방선거가 곧 있는 만큼 현 비대위원장 체제를 크게 흔들지 말고 봉합하고 가자는 기류도 있습니다. 조속히 바꿔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그것은 소모적 혼란만 계속 지속될 뿐이다. 사람이 비대위원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의견까지. 비대위 구성원을 둘러싼 잡음도 불거졌습니다. 대선 패배는 5년 내내 나쁜 정치를 한 탓이다. 문재인 대통령 퇴임사에 반성문을 남겨야 한다고 한 최입의 비대위원 발언에 청와대 출신 의원들은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후반 새 원내대표를 뽑을 예정입니다. 비대위원장 거취 논란, 당 쇄신 방향 논란이 원내대표 선출의 변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이르면 오늘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송락입니다.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으로 선관위 내부에서도 사퇴 압박을 받아온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이 사퇴설에 선을 그었습니다. 선관위 사무총장이 물러나고 상임위원 2자리가 공석이라 70여일 남은 지방선거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길게 줄을 서 대기하고 기표소 곳곳에서 바구니와 비닐팩이 등장한 초유의 사전투표. 부실관리의 책임은 중앙선관위원장이 져야 한다. 국민의힘은 노정희 선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노정희 위원장이 자리를 보존하는 한 국민 불신은 결코 해소될 수 없습니다. 노 위원장은 국민 앞에 정중하게 머릿속에 사죄하고 자진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전날 사의를 밝힌 사무총장의 사직 처리를 위해 위원회의를 소집한 노 위원장. 사퇴 의사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엔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입장 정리하신 게 있을까요? 3시간 뒤 노 위원장은 선관위 모든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어느 때든지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면서도 현 상황에서 눈앞에 다가온 지방선거를 흔들림 없이 준비하는 게 책임을 다하고자 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적어도 6월 지방선거 때까지는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그러나 이미 전국 13개 시도 선관위 상임위원 등이 거취 표명을 공개 요구한 상태라 거취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 상당합니다.
9명이 정원인 선관위원은 현재 2자리가 공석이고 후임 사무총장 인선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소식이었습니다. 라디오 솔리브링 뉴스 1부, 미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온오프 PRGR, 야마하 폴틴,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제공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경제 소식 이어집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어제 나온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결과를 소화하면서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어제보다 417.66포인트가 오른 34,480.76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53.81포인트가 상승한 4,411.67, 나스닥 지수는 178.23포인트가 뛴 13,611.78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 유가는 공급 부족 우려와 낙폭 과대에 따른 발발 매수세로 배럴당 $100를 다시 넘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어제보다 $7 94센트가 오른 배럴당 $102 98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방노동부가 오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4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15,000건이 줄어 2주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2만 건을 살짝 밑돌았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최근 2달 반 사이 최저치라고 마켓워치는 전했습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7만 1,000건 감소한 142만 건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저치 기록을 또 경신했습니다. 기업들이 역대급 고인난을 겪을 정도로 노동 수요가 강하고 미국 경제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실업자 감소의 배경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올리자 은행권이 줄줄이 대출금리 인상에 나섰습니다. 시티그룹과 웰스파고, JP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이 오늘부터 대출 기본금리를 기존 3.25%에서 3.5%로 일제히 올렸습니다. 이는 연준이 어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데 따른 것입니다. 독일 도이체방크도 미국 내 자회사가 월가 주요 은행들을 쫓아서 최우대 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관할 지역 제조업 활동이 개선되었습니다. 오늘 필라델피아 연은에 따르면 3월 필라델피아 연은 지수는 27.4로 전월 16보다 눈에 띄게 상승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15.0도 크게 웃돌았습니다. 3월에는 신규 수주와 출하 지수가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신규 수주 지수는 25.8로 전월 14.2에서 급등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연은은 지역의 제조업 경기 전망은 지속적 확장세를 보여준다며 신규 주문과 출하 지표가 전월보다 상승했고 고용지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물가지수도 지속적인 물가 상승을 시사하고 있으며 미래지수는 응답자들이 향후 6개월 동안 성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음을 나타냈다고 분석했습니다. 올 2월 산업 생산이 예상치에 부합하는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오늘 2월 산업 생산이 계절 조정 기준 전월보다 0.5%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0.5% 증가에 부합합니다. 2월 산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로는 7.5%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2월엔 극심한 겨울 한파로 산업 활동에 크게 둔화한 바 있습니다. 1월의 산업 생산은 1.4% 증가로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연방상무부가 오늘 2월 주택 착공 건수가 6.8% 증가한 177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0% 급증한 것이고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70만 건도 웃돈 것입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 직전 주택시장이 대호황을 누렸던 2006년 중반 이후 최고치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설명했습니다. 연말과 연초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대확산에 따른 인력난이 진정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지난달 착공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향후 주택시장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신규 주택 허가 건수는 186만 건으로 1월보다 1.9% 감소했으나 시장 전망치 185만 건보다는 많았습니다. 지난해 국민들은 근로소득보다 집값 상승으로 더 많은 돈을 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부동산 정보업체인 진로그룹이 산출한 평균적인 주택가격은 지난 한 해 동안 19.6%가 급등해 32만 1,634달러가 됐습니다. 주택가격은 지난 2020년보다 5만 2,667달러가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국의 중위소득 노동자들이 번 5만 달러를 살짝 상회한 것입니다. 진로가 지난 2000년부터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전국 평균 주택가의 가격 상승폭이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세전 중위 근로소득을 넘은 것은 지난해가 처음입니다. 집값 상승폭과 연봉 간의 격차가 가장 큰 지역은 캘리포니아였습니다.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곳 가운데 하나인 캘리포니아주의 평균적인 주택가격은 지난해 16만 달러가 상승해서 평균 노동자의 연소득 5만 5천 달러의 3배에 육박했습니다. 이 밖에도 아틀란타와 댈러스, 솔트레이크에서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한 반면에 시카고와 워싱턴 DC, 필라델피아, 디트로이트는 집값 오름폭이 근로소득을 밑돌았습니다. 한편 오늘 국책 모기지 업체인 프레디맥은 이번 주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금리가 4.16%를 기록해서 지난 2019년 5월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4%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대출금융기관인 페니메가 인플레이션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 경제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오늘 다우존스에 따르면 페니메의 경제전략 리서치 그룹은 2022년 실질 국내 총생산인 GDP 성장률을 2.3%로 지난달 전망치인 2.8%보다 낮추고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이 그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것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긴축 정책이 시작되면서 인플레 압력과 공급망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고 분석했습니다. 더그 던컨 페니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경기 둔화와 수십 년 만에 최고치인 인플레이션, 만료된 재정정책, 긴축적인 통화정책 그리고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은 미국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번 달에 2022년 성장률 전망치를 0.5%포인트 낮췄지만 하방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마존이 오늘 영화사 MGM에 대한 인수 거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은 성명에서 모든 MGM 직원을 환영한다면서 MGM 스튜디오의 경영진과 함께 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리해고 조치는 없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에서 프라임 비디오로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 등과 경쟁하고 있는 아마존은 전통의 영화 스튜디오인 MGM의 컨텐츠를 추가로 확보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MGM은 첩보 액션 영화의 간판인 007 프랜차이즈와 스포츠 영화 로키 시리즈 등 4천여 편의 영화 작품과 TV 드라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MGM은 앞으로 프라임 비디오와 아마존 스튜디오 사업을 관장하는 마이크 홉킨스 수석 부사장 휘하로 편입이 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인 전쟁으로 전 세계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1%포인트 넘게 하락하고 물가는 2%포인트 가까이 상승할 수 있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예측했습니다. OECD가 오늘 내놓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제 사회적 영향과 정책적 의미 보고서에서 단기적 측면의 세계 성장이 있어서 상당한 지연과 인플레이션 압력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분석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첫 2주 동안 원자재 시장과 금융시장에 보인 반응이 앞으로 1년간 지속된다는 가정 아래 나왔습니다. OECD는 지난해 12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로 4.5%를 제시했고 인플레이션은 올해 정점을 찍고 내년 2023년 전 세계 평균 3% 수준으로 내려간다고 봤습니다. 각종 제재 옥주이는 러시아에서는 생산이 10% 이상 감소하고 인플레는 15% 가까이 올라 경제 성장이 대폭 뒷걸음
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저녁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날씨 전해드립니다. 맥도날드에서 소시지나 치킨 맥그리들로 아침을 열어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구름이 조금 끼겠고 바람은 5마일에서 10마일 정도로 불겠습니다. 밤 최저 52도, 내일은 맑은 날씨에 낮 최고 78도, 밤 최저 54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오렌지 카운티 지역 79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는 82도, 해안 지역은 70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저녁 구름 끼는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바람이 10마일에서 20마일 정도로 불겠고 최저 71도, 내일은 곳에 따라 흐린 날씨에 낮 최고 82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아침에 서울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강원 산간 지역에는 폭설이 내리겠고 대설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내일까지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11도, 광주 15도로 어제보다 낮아지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 다음 주 초반에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는 맥도날드에서 소시지나 치킨 맥그리들로 아침을 열어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우나 마사지 체어, 한인기업의 자랑 카우나 마사지 체어, 온오프 PLGR 야마하 폴틴 M뉴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계속됩니다.